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시장에서 우리가 가격이라고 부르는, 좀 엄밀하게 얘기하면 균형 가격이라고 부르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건 분명히 수요와 공급으로부터 올 거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으로부터 균형 가격이 만들어지고, 또 그 균형 가격이 동태적으로 어떻게 변하게 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로직을 설명을 할 거고요. 그런 기본적인 로직을 여러분들이 이해한다면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시장들,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가 거래되고 있는 시장, 혹은 뭐 금융시장도 마찬가지죠. 금융시장에 대해서도 그 소위 해당 시장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수요자가 누구고 공급자가 누군지, 그다음에 수요자는 어떤 특성을 가지는지, 공급자는 어떤 특성을 가지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만 있다면 그 시장이 장기적으로 어떻게 변해갈지를 충분히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태까지 얘기한 수요와 공급의 얘기를 통해서 수요의 법칙과 공급의 법칙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그 수요의 법칙을 우리가 표현한 거를, 그림의 형태로 표현한 걸 수요 곡선이라고 부른다고 했고, 여기 보이죠? 요게 수요 곡선이고, 그 다음에 공급의 법칙,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이 증가한다. 그거를 아이고 이렇게 그림이 안 그려지나. 이 미술에는 영광이라서 어쨌든 이렇게 우상향하는 공곡선이 그려진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괜히 잘 그려놓은 그림을 제가 망쳐놨네요. 제가 지난 시간에 경제학에서는 이상하게 X축에 해당하는 독립변수와 Y축에 해당하는 종속변수의 그림을 거꾸로 그린다는 얘기 했었죠. 어쨌든 실제 독립변수는 가격이고 종속변수는 거래량이라는 거예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개념은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독립변수는 뭐야? 독립적으로 변하는 거고, 종속변수는 뭐예요? 독립변수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변하게 되는 변수를 우리가 종속변수라고 얘기하죠. 거래량이 변해서 가격이 변하는 게 절대 아니고, 가격이 변해서 거래량이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과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이 만나는데, 만날 수밖에 없겠죠. 하나는 우하향하고 우상향하는 두 개의 곡선은 반드시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게, 여러분 아마 계약 시간에 아주 요즘 어디서 배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만날 수밖에 없고, 평행인 두 직선은 만날 수가 없겠죠. 어쨌든 두 개는 만날 수밖에 없고, 요 만나는 점에서 결국 수요자들이 원하는 수요량의 크기와 공급자들이 공급하고자 하는 공급량의 크기가 딱 맞아 떨어지죠. 그때 가격도 똑같은 점에서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걸 우리가 균형점이라고 부르고, 균형이라고 부르고, 이 상태를 균형이라고 부르고, 여기를 균형 가격, 줄여서, 요즘 줄여 말하는 게 유행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혹시나 나중에 시험 볼 때 이렇게 쓰면 절대 안 돼요. 저는 이게 지금 마우스로 글씨를 잘 못 써서 그냥 이렇게 썼는데, 균형 가격과, 여기는 뭐겠어요? 균형 거래량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 지점에서 더 이상 이 가격에서 더 이상 이 사람들은 뭐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사고자 할 의지는 있지만 각 시장에서 이 가격에 거래가 안 되니까 절대 해당 제품을 소비할 수 없는 거죠. 이 사람 이런 가치를 지불해 줘야 줄 때까지
이만한 가치, 이만한 가격이죠. 를 줄 때까지는 절대 소비하지 않을 거고, 이 사람들은 뭐예요? 이 사람들은 시장에서 거래하면, 시장에서 거래를 안 했어. 시장이라는 게 없었으면 아마 어딘가 길거리 가다가 이만큼의 돈을 주고도 짜장면을 먹었을 그런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도 그렇고 이 사람들도 그렇고. 근데 이 사람들은 뭐야? 실제로 그렇게 먹은 게 아니니까. 근데 시장에 참여하면 이 가격이 아니고 이 가격에 먹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나는 짜장면에 이만한 가치를 부여하는데 실제로 지불하는 가치는 이거밖에 안 돼. 결국은 뭐예요? 요만큼은 남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이거를 소비자 잉여라고 부릅니다. 혹시 나중에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공급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은 이 가격이라도 팔라고 해. 팔라고 하는데 실제 팔 의지가 있다는 거죠. 실제 근데 시장에서는 얼마에 팔아요? 이만큼 받고 팔아. 그럼 이만큼이 남는 거잖아. 실제로 돈으로 주어지는 건 아니지만 자기는 이만큼에도 팔라고 하는데 실제 받은 돈은 짜장면 한 그릇 받은 돈은 이만큼이니까 이만큼이 차액이고 이거 결국 뭐냐면 공급자 아까 똑같이 말 공급자 잉여라고 불러요. 그리고 조금 더 어려운 얘기지만 소비자 잉여하고 공급자 잉여를 합쳐서 사회적 후생이라고 부릅니다. 예전에 제가 그런 얘기 아직 안 한 것 같은데 어쨌든 경제학자들은 시장의 여러 가지 형태 중에 완전 경쟁 시장을 가장 선호해요. 그리고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자신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시장을 자본주의 경제라는 건 시장이 돌아가는 거니까 시장을 완전 경쟁 시장에 가깝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경제학자들의 역할이지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수요의 법칙에 의해서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과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우상향하는 공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이 이루어진다 하는 점 여러분 반드시 인식해야 되고 이 다음 슬라이드에서 훨씬 더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물론 이게 기본이지만 자, 이전 슬라이드에서도 얘기했지만 오늘 강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애초에 시장의 공급 곡선은 수요 곡선은 D예요. 그리고 공곡선은 S1이야. 이게 좀 그러네. 원래 공곡선부터 그림을 제가 잘못 따다 붙여놨구만. 뭐 어쨌거나 요지는 자, 이 S1이라는 공곡선은 뭐의 함수예요? 가격의 함수죠. 가격 외에도 우리 생산 요소의 가격, 취향, 선호도, 그다음에 뭐 정부의 정책 이런 것들이 뭐 소득도 그렇고 공곡선의 공급량에 영향을 미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가격이 변하는 거에 따라서 공급량이 어떻게 변하느냐는 이 공급 곡선 자체에 나타나요. 그래서 가격의 변화에 따른 공급량의 변화는 공급 곡선 자체의 이동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 외에 가격 외의 변수가 변하게 되면 그걸 이 그림에다가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는 걸 가지고 경제학자들이 엄청나게 옛날에 고민을 했겠죠. 자, 그 결과가 여기 그림에 보이는 S2의 형태로 나타나. 이거는 S1이라는 공곡선이 바깥으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죠. 이쪽이 오른쪽 맞죠? 오른쪽으로 이동한다는 얘기는 같은 가격대에서 공급량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만큼 늘어나죠. 같은 가격대에서. 요가 가령 여기가 P1이고 여기가 P2 수준이다. 짜장면이 가령 예를 들어서 4,000원이었다가 4,000원과 3,000원을 생각해 보면 3,000원일 때 사람 공급자들은 짜장면 잘 안 팔려고 할 거야. 근데 다른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공곡선이 S2로 이동하면 공급량이 이만큼 증가하게 되죠. 실제 새로운 균형도 어떻게 해요? 여기서 애초에 S1이라는 공곡선 하에서, 그러니까 수요 곡선은 지금 동일해요. 변화가 없어요. 상태에서 공곡선이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가격은 시장의 균형 가격은 P1에서 짜장면이 4,000원에서 3,000원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당연히 가격이 싸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거래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죠. 과거에 요만큼에 해당하는 이 수요자들, 자기는 4,000원 주고 못 먹어. 뭐 3,900원, 3,800원 뭐 이렇게 해야지 먹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까지 이제는 시장에 참여해서 3,000원의 짜장면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럼 과연 S1에서 S2로 공곡선을 이동시키는 원인은 뭘까요? 가장 앞에 나왔던 가격 이외의 변수 중에 여러분들이 그 슬라이드 기억하겠죠? 요 전전 슬라이드였으니까 첫 번째 나왔던 게 뭐야? 생산 요소의 가격이죠. 만약에 생산 요소 중에 아까 우리 얘기했던 노동 비용, 임금이 올랐다고 생각을 해봐요. 짜장면집 주인이 가령 예를 들어서 아르바이트생을 막 서빙하는데 아르바이트생을 쓰는데 이 아르바이트생의 월급 줘야 하는 최저임금이 올랐어. 그러면 그때 효과는 어떻게 될까요? 뭐 가령 쫓아내지 않는 이상 아르바이트생을 써야 될 거고, 그럼 걔한테 옛날에 100만 원 줬는데 이제 150만 원 줘야 되는 일이 벌어지면 그거는 짜장면 사장 입장에서 보면 짜장면 가격을 내려야 하는 원인일까요? 올려야 하는 원인일까요? 네. 뭐 여러분도 짐작하겠지만 분명히 그거는 짜장면의 가격을 올려야 하는, 그러니까 공급 곡선을 어떻게 왼쪽으로 이동시키게 되는 원인이 될 거예요. 왜? 같은 가격에서는 이제 도저히 타산이 안 맞아. 그러니까 가격을 올려야 돼. 공급량을 줄여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S3예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면, 여태까지 내가 얘기했던 거를 반대로 생각해 보면 뭐예요? 최저임금이 떨어졌어.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원들한테 줘야 할 최저임금 수준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월급으로 줘야 하는, 임금으로 줘야 되는 돈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만큼 그러면 이 사장한테 남는 게 많아진다는 거고, 같은 짜장면 가격 하에서는 생산에 투입되는 비용이 줄어드니까 남는 게 많을 거고, 그럼 가격을 내릴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S1에서 S2로 공곡선이 이동하는 거는 생산 요소의 가격이 떨어지거나, 혹은 정부가 짜장면 산업의 규제 여러 가지 부과했던 여러 가지 규제를 풀어버리거나, 그래서 뭐는 가령 예를 들면 짜장면 주인에서 요리사는 반드시 따로 구해야 돼. 전문 요리사를 구해야 돼. 이런 규제가 있었는데 그 규제를 없애버렸어요. 그러면 짜장면 사장이 그냥 직접 만들어도 된다는 거 아니야. 요리사 없이. 그럼 인건비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아까처럼 똑같은 예가 되겠죠. 사실은 이게 내가 여러분한테 슬라이드를 잘못 보여줬는데, 원래 얘기할 거는 이 수요 곡선과 관련된 게 원래 이해하기가 쉬운데, 자, 수요 곡선에다 영향을 미치는 게 가격 외에 소득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취향도 있었고, 대체제, 그러니까 연관제의 가격도 있었죠.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짜장면의 수요 곡선이 이런데, 사람들
평균적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요즘 경제가 안 좋긴 하지만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보면 경제가 좋아졌어요. 그럼 경제가 좋아진다는 거는 사람들 막 이렇게 뭐 어쨌든 저쨌든 결과적으로 어, 식당집 사장님들의 매출이 올라가서 주머니가 돈독해진다든가. 그럼 주머니가 돈독해지면 직원들한테 월급을 더 줄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럼 일반적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아진다니.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옛날에 짜장면 5천 원, 아우 비싸서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먹었는데 원래 내가 짜장면 좋아하니까. 근데 이제 야 이제 내 월급이 두 배가 뛰었어. 그럼 이제 짜장면 두 그릇 먹어도 되겠네? 그럼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 곡선이 이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혹은 사회 전반적으로 갑자기 그 무슨 저는 그 텔레비에 먹는 프로에 자주 나오는 백 무슨 머시기 하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하는데 사람들은 다 좋아하더라고요. 어쨌든 그 사람이 이렇게 나왔고 짜장면을 막 소개해. 그 짜장면 사람들이 갑자기 짜장면 잘 안 먹다가 그 프로를 보고 나서 짜장면 갑자기 먹고 싶어져서 다들 짜장면집 가. 그 기호의 변화라든지 혹은 어 짜장면의 대체제가 뭐 있을까요? 짜장면 대신 먹을 수 있는 것. 우리 짬뽕 얘기 옛날에 했으니까 라면 이게 대체제가 될 수 있죠. 라면 짜장면 먹나 라면 먹나 뭐 그럴 것 같아. 근데 라면의 가격이 갑자기 확 뛰었어. 라면 한 그릇에 요즘 얼마냐 한 3천 원 하나. 근데 만 원으로 뛰었어요. 밀가루가 밀가루 가격이 오르면 짜장면 가격도 오를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라면이 오르니까 라면 먹던 사람들이 더 이상 라면을 못 먹고 뭐예요? 짜장면으로 대신 돌아서 그럼 어떻게 해요? 짜장면의 수요 곡선이 다시 아까 얘기한 것처럼 D1에서 D2로 증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좀 그림이 지저분해졌지만 여러분들이 잘 이 색깔을 바꿀 수 있나? 지금 수요 곡선이 여기다가 이걸로 바뀌고 우리 공곡선은 그대로 있다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돼요? 원래 시장의 균형은 P1 가격에서 이만큼의 짜장면이 시장에서 거래되다 어떻게 돼요? 이 라면의 가격이 상승하면 짜장면에 대한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서 시장의 짜장면 가격은 올라가고 수요가 올라가는 것만큼 그 다음에 거래량도 늘어나는 이런 효과가 발생하죠. 이 부분은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지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뭐 요즘 코로나 때문에 나라 경제가 엉망이고 부동산 가격도 떨어지고 주식 가격도 떨어지고 난리도 아니지만 어쨌든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려면 월급만으로 세상을 살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실제 일을 하는 월급을 받는 기간은 여러분이가 뭐 20살 정도의 대학교에 와서 남자는 군대 갔다 오고 4년 졸업하고 여학생들은 군대를 안 가지만 어쨌든 뭐 20대 후반쯤에 사회에 나가서 직장을 가져갖고 월급을 받기 시작했다. 그럼 몇 살까지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아마 법에 의한 정년퇴직은 60세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60세까지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 그리 요즘 많지 않아요. 어쨌든 60세까지 한다 해도 그 다음에 정년퇴직하고 나면 지금 요즘 평균 연령이 평균 수명이 80세 정도라는데 아마 여러분쯤 되면은 한 100세쯤 되지 않을까? 요즘 100세 시대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40년을 월급 없이 살아야 돼. 그럼 필연적으로 여러분의 뭐 물론 부모님 잘 만나서 부모님으로부터 이렇게 뭔가를 물려받으면은 좋겠죠. 내 생각에는 그런 학생들은 공부하지 말고 그냥 물려받은 거 이렇게 사회에 쓰면서, 농담이 있지만 음,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일을 해서 월급을 받을 수 있게 뭐 이렇게 하는 게 공평하지 않을까, 뭐 이런 농담을 해요. 이건 농담이고, 어쨌거나 실제로 여러분들이 월급을 받는 건 길어봐야 20대 후반에서 60살까지 30년 조금 넘죠? 맞나? 30년? 근데 실제 여러분이 눈 뜨고 밥 먹으면서 살아야 하는 거는 20대 전까지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을 먹여 살린다고 쳐도 뭐예요? 약 80년을 70년 가까이를 70년 넘게 밥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30년 벌어서 70년을 사는 게 매우 쉽지 않은 문제겠죠. 요번 4주차 강의는 중간에 끊지 말고 그냥 한 덩어리로 갑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재테크를 할 수밖에 없고 해야 되고, 그러려면 뭐 주식이든 보험이든 혹은 부동산이든, 부동산은 단가가 세긴 하지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를 안 할 수 없는 거고, 그럼 뭐 투자를 할 때 가령 뭐 주식시장이다, 그럼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잖아요. 기업들의 주식 투자라는 건 결국 주식 가격에 대한 구매와 판매, 거래를 얘기하는 거니까, 뭐 비싸게 사서 싸게 팔면 그건 절대로 재테크가 아니죠. 우리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고, 그럼 결국 뭐예요? 어떨 때 싸고 어떻게 해야 비싸지는지, 그리고 결국 그 비싸다는 거는 특정 주식에 대한, 특정 기업의 어떤 주식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건데, 가령 삼성전자 주식에 대한 수요 곡선이 이렇고 공급 곡선이 이렇다, 이랬을 때 어떤 뭐 사회적인 변화나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삼성전자 주식이 오를 거라고 다 예상을 해. 그럼 수요가 늘어나겠죠. 그럼 가격이 올라갈 거예요. 그럼 가격이 올라가기 전에 삼성전자 주식을 사서 올라간 다음에 팔아야 되겠죠. 뭐 이런 것도, 부동산 가격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것들은 다 이 지금 여태까지 얘기했던 가격의 결정과 그 가격 이외의 변화. 자, 이제까지 우리가 설명했던 시장에서의 가격 결정 원리를 다시 한번 얘기하면, 시장에는 수요와 공급이 있다. 이 수요와 공급은 뭐예요? 의도라고 했죠. 이거는 결국 심리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경제는 심리다. 어, 어, 이런 얘기의 어떤 배경에, 이런 어떤 근본적인 어떤 시장을 구성하는 어떤 요소로서의 수요와 공급이 이런 어떤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부분이다라는 것들이 어떤 출발점, 단초를 제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렇게 경제는 심리다라고 누가 얘기하면, 그런 의미다라고 얘기해. 그 심리를 가진 경우는 결국 사람이고, 결국 수요하고자 하는 사람, 수요의 욕구를 가진 사람. 뭐 이게 말이 중복이죠. 수요 자체가 욕구인데 수요를 욕구를 하니,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과 팔 사람, 이 둘이 시장에 있고, 이 둘이 여기다가 조금 더 범위를 넓히면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어요. 잠재 수요자, 잠재 공급자. 여기까지 범위를 넓히면 우리가 경제학에서는 조금 다루지 않는 경영학의 세계로 우리가 조금 경계를 이렇게 넘나들 수 있는 그런 어떤 개념적 모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모든 것들이 시장에서 결정된다. 뭐 쌀 가격도 그렇고 자동차 가격도 그렇고 아파트 가격도 그렇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물며 어, 여기 금리 이자율이잖아요. 이자율도 뭐예요? 돈이 거래되는 돈 시장. 이 표현이 좀 어색하죠? 우리 금융 시장 혹은 뭐 대부 시장, 대부 자금 시장 뭐 이렇게 부르는데 돈이 거래되는 시장. 돈이 거래되는 시장은 뭐겠어요? 돈이 필요한 사람, 돈을 수요하는 사람, 돈이 필요한 사람이요. 돈을 공급하는 사람, 어, 돈이 남아도는 사람이겠죠. 돈을 공급하는 사람은 주로 누구겠어요? 나한테 남는 돈들을 뭐 가령 남한테 빌려주고 예금이자 뭐 비슷하게 받고자 하는 사람. 돈이 필요한 사람은 뭐겠어요? 어, 뭐, 어, 뭐 하물며 부동산을 투자하고 싶은데 부동산을 아니, 사고 싶은데 돈이 모자라서 대출을 받고 싶은 사람, 투자를 하고 싶은 공장을 짓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싶은데 돈이 부족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돈에 대한 수요자죠. 이런 사람들이 돈을 거래를 해요. 돈의 공급자가 돈의 수요자한테 돈을 거래를 하죠. 이때 어떻게 거래할 거냐? 돈을 내가 주는데 공짜로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돈에 대한 대가로 우리가 뭐야? 지불 혹은 수수하는 게 어, 이자죠. 이자. 그래서 이자가 어떻게 되느냐? 이자가 어느 정도 비율이냐? 그래서 이자율을 결정하게 되는 게 이자율도 돈 시장에서 결정이 된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번 슬라이드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시장을 이해하되 시장에 참여하는 참여자들, 즉 수요자와 공급자의 어떤 특성과 행태, 이들의 행태, 그러니까 뭐 아까 방금 얘기했던 돈 시장에서는 돈이 남는 사람들의 특징, 공급자들의 특징,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특징, 주로 뭐예요? 아파트 사고자 하는 사람들, 공장 짓고자 하는 사람들, 이 사람의 특징들을 혹은 행태들을 잘 이해하면 왜? 과거에 보면 우리 아담 스미스류에서 얘기했던 보이지 않는 손에서 보이지 않는 손을 얘기할 때 기본적으로 인간은 합리적이다. 그래서 이 합리적인 사고로 뭐 생각을 하게 된다. 근데 기본적으로 제가 보기에 인간은 모두 다르다. 다르다. 모두 다르다. 정말 다르다. 생각하는 어떤 가치관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 가치관에 맞춰서 나름대로 어떤 천편일률적인 뭐 윤리처럼 천편일률적인 어떤 사람마다 동등한 어떤 합리성의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은 자기의 가치관에 기쳐서 심리, 가치관 뭐 이런 것들에 기초해서 제각각의 합리성을 띈다. 그렇다고 해서 과연 그럼 자기의 가치관에 정확하게 부합하게 합리적이냐 뭐 이런 것 같지도 사실 않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이게 뭐 우리가 인간을 개개별로 다 부류를 나눠서 매우 상세하게 유형을 나눠서 뭐 그렇게 알아보기 쉽지는 않겠지만 인간의 유형을 이렇게 나눠서 나눌 수 있다면 어, 이 중에 대부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고 요런 A타입, B타입, C타입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A타입은 어떤 특징, B타입은 어떤 특징, C타입의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면 이들의 행동을 통해서 이들이 참여한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외부 변수에 따라서 반응하는지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고 그 예측에 기반해서 우리가 그 시장의 미래를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가격이 올라갈지 중요한 건 가격이 올라갈지 내려갈지가 중요하니까 가격이 올라간다고 예상되면
지금 참여를 해야 되고, 가격이 내려갈 거라고 예상을 하면 지금 참여하면 안 되겠죠. 뭐 이런, 뭐 전형적으로 주식시장이 그런 어떤 원리로 돌아가는 아주 기본적인 어떤 메커니즘을 가지죠. 뭐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런 어떤 기본적인 시장에 대한 뭐 시장 자체가 가진 개념적인 어떤 틀을 이해하는 거. 그 다음에 내가 관심을 가진 시장. 나 자동차에 관심 있어. 자동차도 뭐 여러 종류가 있죠. 그냥 일반적인 세단 시장, 뭐 뭐 SUV라고 하는 그런 시장. 전 요즘 캠핑카에 관심을 매우 많이 가지고 있는데, 캠핑카 시장, 뭐, 뭐, 뭐 상용차 시장, 버스, 뭐 등등등등. 시장 세분 시장으로 나누면 또 그 세분 시장에 참여한 사람들의 특성들이 또 다를 거란 말이죠. 좀 더 명확해지게 할 거고, 그 명확한 시장의 어떤 특성을 파악하면 우린 그 시장의 미래를 좀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을 거다. 그래야만 우리가 앞으로 정말로 궁극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부자가 되는 그런 어떤 방법을 좀 더 신뢰할 수 있게끔 우리가 스스로 사고하고 추론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원래 하나의 영상이었던 컨텐츠를 좀 짧게 세 개로 쪼개다 보니, 그리고 그거를 뭐 제가 전문적으로 뭔가 편집하고 뭐 할 시간적인 어떤 여유가 없어서 그냥 어찌 보면 자르기만 했는데, 적어도 여러분들이 뭐 스스로 좀 이해 안 되는 부분들, 일로직한 부분들을 좀 이렇게 여러분들 스스로가 학습해 보면 아마 시장의 기본적인 어떤 논리는 이 영상으로 이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